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IFRS 17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17이라는 게 좀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17에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전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전환이라는 것만 해도 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지도 못한 것 같고 해서 어떤 기본적인 골자나 제가 이제 포인트라고 짚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전환 시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찾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환 이슈 들어가기 전에 세븐틴에 대해서 한번 좀 구조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븐틴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고 이제 게리 쪽에 이제 뭐 채용도 늘어나고 이제 게리사도 막 늘어나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등장했던 게 이제 이게 들어오면 보험사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세븐틴이라는 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처음에는 보험사가 이제 이거 들어오면 쉽지 않으니까 뭐 자본 확충 같은 좀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세븐틴이라는 건 이제 회계 제도의 변화죠. 회계 제도 변화. 그러니까 뭔가 보험 회사한테 뭐 어려워진다 혹은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도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라는 건 재무 이용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현행 회계가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바꾸자라는 컨셉에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들어온 거고 세븐틴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전체적인 회계가 아니라 보험 부채에 해당하는 이 기준서 중에 보험 부채에 해당되는 어떤 권이죠. 그냥 이제 그 항목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험 부채를 조금 더 잘 평가하기 위한 회계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보험 부채를 더 잘 평가를 하는 거냐에 대한 철학을 그 IFRS 17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17을 우리가 배울 때는 왜 보험사가 어려워져? 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세븐틴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거부터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맨날 언급되는 게 이제 시가평가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세븐틴의 하나의 철학은 보험 부채도 자산 쪽 IFRS 9 보면 시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도 시가평가하는 게 맞지 않냐? 요게 첫 번째 철학이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회계잖아요. 회계는 어디서 가장 이제 큰 영향력을 주냐면 우리가 회계를 볼 때 좀 많이 놓치는 게 대차대조표를 보면 됩니다. 회계는 재무제표 요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줘요. 왜냐하면 대차대조표라는 거, 이 BS,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서도 사실 이제 요 BS를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이상하게 그려지네. 네, BS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떤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인 건데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요 BS는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세븐틴 이전의 보험 회계는 어떤 거에 치중되어 있었냐고 하면 세븐틴 이전 약간 그냥 이제 현금 자체에 엄청나게 치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재무 상태라기보다는 약간 PL 그러니까 손익계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냥 보험료를 바로 수익으로 경과시키죠. 이 경과보험료인데 경과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보험금이 나가요. 요거를 비용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익 들어오고 비용 나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액을 해서 뭔가 돈이 남았어요. 플러스면 그거를 BS에다 갖다 꽂아요. 자본이 막 늘어나고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막 쌓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의 회계제도 자체는 요 수익 비용 쪽에서 먼저 1차적으로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게 2차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세븐틴이 들어왔을 때 지금 시가평가를 논하기 전에 가장 큰 어떤 철학의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또 하면, 자, PL 중심에서 BS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뭐냐면, 자, BS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산, 그리고 플러스 세븐틴은 부채, 보험 부채를, 얘네들을 시시각각 평가해요.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때그때 부채, 특히 부채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그때의 가정에 따라서 이 부채를 계속해서 평가를 바꿔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S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마다. 계속 이게 제가 가로를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있던 애가 갑자기 부채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기도 하고 부채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자산 쪽도 나인의 영향을 받아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죠. 문제는 일단 우리 대차대조표의 어떤 철학에 맞춰서 뭐는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플러스 자본의 이 균형 자체는 계속해서 맞을 거예요. 균형은 맞는데 얘도 들쭉날쭉, 얘도 들쭉날쭉. 그거에 따라서 이 자본, 이거 순자산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요게 이제 PL 쪽으로 이렇게 꽂힐 수 있는 구조가, 세븐틴이 들어오면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세븐틴이 들어왔을 때 바뀌는 패러다임 자체는 BS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대차대조표에 우리가 지금 자산과 부채의 평가액, 요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평가액의 차이에 따라서 계속 이게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게, 세븐틴이 들어오고 나면 일단 보험계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보험계약이 들어오면 부채를 잡죠. 부채를 잡아요. 어떻게 해요? CSM, RA, 벨, 이렇게 부채를 잡죠. 그리고 얘네들을 상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 부채 먼저 여기 BS를 잡는다는 거예요. BS에 지금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잡아놓고 얘네들이 우리의 예상대로 이렇게 쭉쭉 상각이 되어 나가면, 벨은 이제 예상대로 나갈 녀석이니까 그냥 뭐 쭉쭉 나간다고 치고, CSM과 RA는 이제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또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상각이 되면서 수익으로 실제로 인식이 되는, 자, 순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BS에서 상각을 해서 수익을 인식을 하고 있죠. 요게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하나. 요 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일단 철학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앞으로는 잘 알아야 된다. 요게 세븐틴의 골자예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리가 좀 없긴 한데, 자, 이렇게 오늘 하려는 얘기, 왜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거부터 시작을 했냐면, 자, 보세요. 현행 회계 하에서 BS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븐틴이에요. 자, 세븐틴이 영향을 미치는 쪽은 어디죠? 여기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자산 사이드는 세븐틴의 영향을 받아요. 자산은 세븐틴이 건드리는 쪽이 아니에요. IFRS 9이 건드리는 쪽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시가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채권 같은 거 시가평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대차대조표의 가장 큰 특징,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둘은 균형이 맞아야 되죠. 요 녀석은 전환이 되든 안 되든 어때요? 네, 똑같아요. 얘는 같아요. 물론 그냥 이제 계속 라인으로 평가를 해도 지금처럼 금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자산 사이드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전환 시점에 얘가 갑자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가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누가 바뀌어요? 요게 원래 이렇게 지금 그어져 있었고, 요만큼이 여기가 부채가 딱 이렇게 있었는데, 이 원가로 평가된 수준, 그리고 원가로 평가하고 원가와 어떤 시가 차이 자체를 지금 여기 PL처럼 매 기간마다 계속해서 그냥 인식해서 갖다가 꽂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가로 해놓고 그냥 기간마다 뭔가 차익이 발생하면 계속 갖다 꽂는 식으로. 자, 그런데 세븐틴이 들어가면 이 부채를 갑자기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갑자기 바뀌어요.
늘어난다거나 혹은 줄어들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게 바뀌어요? 여기 남아있는 자본이라는 녀석도 바뀌어버리죠.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자본확충 보험사가 어려진다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웬만하면 시가평가 했을 때 부채가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자본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그게 지금 여력 비율 RBC나 이제 킥스 도입되면 그 비율 자체에도 악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자, 우리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 문제는 요 부채가 이렇게 바뀔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환 자체가 무조건 부채가 커진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는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는 결국 언제 인식할래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회계는 수익 자체를 없었던 걸 만들지 않아요. 없었던 걸 만든다? 이거는 회계가 아니죠. 회계는 언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가장 잘 우리 한번 이제 인식을 해보자. 뭐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가 없었던 걸 만들거나 있었던 걸 없애지 않아요. 대신 100, 0, 0 이렇게 만들던 거를 이거 이상하다. 10, 10, 10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식의 그 패턴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여기서 일로 간다고 해서 보험사가 나쁘다 혹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단이 무조건 그냥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총량은 동일하다. 우리가 했던 결과를 그냥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서. 그런데 그 과정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 과정이 달라질 때 과연 언제 인식할래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전환에서. 자, 전환 이슈 먼저 한번 조금 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븐틴에서는 전환일 현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BS 계속 그려드렸는데, 자,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얘가 여기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전환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전환 방법에 따라서 여기 지금 요 부채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자본이 달라져요. 플러스 뭐가 달라지냐면 세븐틴이라는 것 자체는 부채를 잡아놓고, CSM의 컨셉 자체가 뭐예요? 부채를 일단 잡아놓고 부채를 줄이면서 그거를 수익으로 인식하자는 컨셉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 부채를 전환 시점에, 이거 핵심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븐틴을 이해할 수 있어요. 크게 잡았어요. 왜냐면, 자, 전환 시점에 크게라는 얘기는 부채 자체에 지금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보험이니까 우리 불확실성을 다루는 거잖아요. 추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가 실제로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정답이라는 게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어요. 딱 맞출 수는 사실 없겠죠. 그냥 이제 한번 크게 잡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은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자본을 이게 너무 크게 잡았어요. 실제보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떤 거예요? 이게 나중에 부채가 풀릴 때, 아까는 원래 우리 이거를 사실 실제와 거의 정확하게 잘 잡았다고 치면 벨이 딱 삼각이 되면 벨은 날아가고 CSM과 RA가 수익으로 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우리의 예상 수익 관점의 CSM이라는 녀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보다 크게 잡아버리면 벨마저 풀리죠. 벨이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벨마저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익, 수익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네. 이익이 늘어나죠. 어떤 이익? 향후의 이익. 세븐틴 도입 이후 시점에 우리가 이제 이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게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먼저 전환 시점에 부채를 그냥 크게 잡아버려서 자본을 그냥 일부러 한번 팍 털어버려요. 그리고 과하게 턴 자본을 나중에 이익으로 약간 환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전환 시점에 부채를 크게 잡아버리면. 자, 그럼 반대로 전환 시점에
이 전환 시점의 마법을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채를 작게 잡았어요. 뭐 그게 뭐 고이든 아니든, 물론 고이면 이제 분식이 되긴 하니까 좀 애매하지만 이게 약간 추정의 영역이다 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어요. 작게 잡았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작게 되었어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처음에 작게 잡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자본이 늘어나요. 무슨 말이냐? 이거 뭐 여기 아까 더 얘기 안 했는데, 자본이 줄어든다.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급여력 비율, 지급여력 뭐 이런 거 떨어지죠. 그리고 주주들이 엄청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투자한 회사라고 쳐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회계를 제대로 해버렸더니 자본이 사실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없어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이만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의 어떤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릴 수 있죠.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급여력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어떤 이유에 따라서 뭐 부채 비율도 늘어나 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 주주들은 안 좋지만 향후 이익은 늘어나요. 사실 이 향후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전환 시점에 지급여력 비율이 안 좋았다 막 이런 기사들 나오면 주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도 벌어지겠죠. 그러나 눈 떠놓고 보면 그 떨어진 자본은 나중에 이익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결국은 어차피 없었던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회계가 여기다 안 썼나 보네요. 없었던 걸 만드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한 번 털었으면 나중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전환 시점의 부채를 다시 작게 잡았다.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본 늘어나죠. 주주들 좋아해요. 주주들 좋고, 뭐 RBC 뭐 좋아요. 자본이 늘어나니까.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이게 나중에 적게 잡았다가 CSM조차도 제대로 못 풀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벨보다 실제가 더 크게 발생해 버리면 CSM 여기로 갔다가 생각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상 어떤 수익, 미래의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대차대조표라는 거는 균형의 문제예요. 균형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환의 이슈가 붙으면서 균형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는 고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환 시점에 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처음에 자본이 털리고 나중에 수익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처음에 자본이 늘어나고 나중에 수익이 줄어들어 버릴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환 시점에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사실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 기준서 이제 읽어볼 거지만 전환 시점에 기준서 자체도 이걸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뭐 이상적인 방법이 사실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이상적인 방법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약간 룸을 준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너네가 한번 선택해서 잘 해봐 라고 했더니 약간의 그 룸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전환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전환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전환을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전환일 현재 기준서에 어떻게 쓰이냐면 완전 소급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프라이싱 다시 하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가정을 가지고. 근데 완전 소급법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실 이게 거의 대다수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10년 전에 이렇게 팔았던 계약에 대해서 막 지금까지 어떤 가정, 모델 포인트 이런 거 가지고 있냐?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 소급법 이제 이쪽으로 막 이제 초점이 옮겨가요. 완전 소급법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정 소급법과 공정가치법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된다. 기준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고, 각각이 어떤 건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 막 얘네들을 이렇게 뭔가 외워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완전 소급법 그냥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쭉 보험계약 집합의 판매 당시에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 이런 어떤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때도 캐시플로우 프라이싱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근데 정보가 없다.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요. 수정소급법.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유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아무튼 추정을 해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완전 소급법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리프라이싱을 하는 개념이긴 한데, 이제 과도한 비용이나 어떤 모든 가정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어떤 합리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의 가정을 만들어 놓고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보험 수리학을 열심히 하면 되는 느낌이에요. 두 개 다. 자, 그런데 둘 다 어려운 상황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그 캐시플로우를 사용한 어떤 프라이싱 자체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둘 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죠. 공정가치법. 그냥 이제 시장에서 그 계약을 갖다가 팔 때, 우리 채권 같은 것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게 뭐예요? 시장 가격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보험 부채의 공정가치와 이행 현금 흐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거 지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시장에다 이 계약을 팔아요. 이 부채를 시장에다가 매매를 해요. 그때 이거 얼마 받고 팔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공정가치예요. 그냥 시장에서 얼마 받고 팔 수 있냐. 자,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요. 보험 부채에 대한 보험 부채 시장, 이런 게 좀 형성이 되려면 M&A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M&A가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보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보험사가 이제 매각이 될 때, 아우 야 저 부채 어느 정도 가격 받고 지금 판 거야? 자산 빼기 부채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을 테니까 순자산 기준으로 그게 이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요 매각 대금이 이제 정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찰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요즘에는 간간히 이제 M&A가 뭐 보험사들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실 그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워낙 특수성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매각 대금이다, 보험 부채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어디서 발췌됐는지인데 나중에 혹시 자세한 내용 찾아보다 보고 싶으시면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꽤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분량은 많아가지고 시간을 꽤 들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규. 자, 아까는 뭐였어요? 다시 돌아가면 기준서였고, 기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공정가치로 갔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 못하겠어? 아 근데 이것도 좀 힘들어? 공정가치로 가야 되는데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조차 없어.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냥 이제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서 공정가치라는 걸 좀 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없으니까. 공정가치를 그럼 뭘로 평가를 해야 되는? 왜냐면 이것조차 없으면 아예 못하는 거니까 공정가치 자체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기준서에서는 기본 원칙, 아까 얘기했던 저 세 가지 막 기본 원칙만 두루뭉술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전환 방법을 우리가 마련을 할 때 결국에는 공정가치 평가 최종적으로 갈 때는 이것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 아까 소급법도 좀 사실 모호하게 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약간 보시면 합리적인 정보,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국가별로 좀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 기간 뭐 이런 거 해서 전환일 직전 5년 이내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 소급법, 그 외에는 공정가치법.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5년 기준이에요. 3에서 5년,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3에서 5년인데, 자, 보험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 생보사다. 5년 이내 판매, 그리고 5년 이전 판매.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요게 진짜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오랫동안 생명보험 영업을 해왔으니까. 사실은 이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얘네들보다는 요게 아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부채를 새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요 부채 덩어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얘네일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공정가치법 적용받는 애들. 결국은 우리 공정가치를 뭘로 잡을 건지가 진짜 중요해요. 공정가치 잡는 순간 그게 여기로 팍 들어가니까. 그래서 과연 공정가치, 우리 지금 시장에서 보험부채를 거래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뭘로 공정가치를 잡을 거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문서에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기준서 내용 다시 나오네요. 공정가치에 대한 거. 보유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에 보험계약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된다. 또 이렇게 모호하게 기준서에서 써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계약 마진, CSM 같은 경우는 이행 현금 흐름과 공정가치로 측정한 어떤 부채의 크기의 차이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정의 딱 들어갔어요. IFRS 13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특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받게 될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냥 시장 거래가예요. 시장 거래 가격이에요. 이걸로 하라고 써놨는데 시장이 없다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시장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공정가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이제 법규가 나오죠. 세부 기준을 마련했고요. 보험 부채의 공정가치를 국내에서는 뭘로 평가할 거냐면 신지급 여력제도 킥스에서 산출한 보험 부채를 기준으로 조정 사항을 반영해서 산출한다. 아, 포인트 여기서 나왔어요. 킥스의 부채 크기가, 킥스도 이제 회계를 하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지급 여력 산출 관점에서의 회계를 하는 거예요. 부채 크기가 이제 공정가치가 된다. 그럼 킥스에서 부채는 어떻게 평가돼요? 여기 써있죠. 현행 추정 부채 플러스 위험 마진. 자, 현행 추정 부채가 지금 뭐랑 비슷한 거예요? 벨이에요, 벨. 약간 평균치에 해당하는 거. 평균 보험금 같은 거. 평균 예상보험금 같은 녀석. 현가, 뭐 현가도 당연히 고려를 하겠죠. 아무튼 그런 녀석이 이제 현행 추정 부채고, 자, 위험 마진은 뭐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이게 RA. 자, 위험 조정이라고 부르고, 세븐틴에서는, 킥스에서는 위험 마진, RM이라고 부르죠. 이름이 다르지만 아무튼 둘 다 뭐를 포커스에 맞춘 거예요? 변동성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우리가 평균은 잘 맞춰놨지만 사실 운이 안 좋으면 평균보다 더 큰 어떤 부채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버퍼를 마련해야 된다. 그 버퍼 개념이 위험 마진 혹은 위험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둘 다 아무튼 변동성, 위험을 측정해서 하는 건데 누가 일반적으로 더 클까요? 자, RM, RA. 당연히 RM이 클 겁니다. 왜냐? 요거는 감독 목적이에요. 감독 혹은 지급 여력. 이거 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보수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RM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요거 RM이랑 RA 차이가 남겠죠. 그거를 요 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플러스 CSM. 부채의 총량은 같아야 되니까. 왜냐면 공정가치, 자, 킥스의 부채 크기가 뭐 그럼 뭐라고 해요? CE 현행 추정 부채 플러스 RM이라고 했죠. 요게 뭐예요? 요게 공정가치고 요게 전환일의 부채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벨, RA, CSM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얘 평균이라고 그랬죠. 이행해야 될 부채. 얘도 이행해야 될 부채인데 사실 평균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좀 이게 다르겠죠. 현행 추정 부채 이렇게 좀 보시면 뭐 그런 어떤 할인율 같은 거 반영하는 방법이나 그런 기준이 조금 달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얘네 일단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항상 보수적인 애가 얘예요. RA보다 항상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SM이 이제 남겠죠. 자, 그러면 CSM의 의미는 뭐예요? 미래 이익의 예상치 같은 녀석이죠. 아,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처음에 잡는 부채가 그러니까 전환일의 부채가 커지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전환일의 부채가 크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전환일의 부채가 크면 자본이 한번 털리겠죠. 자본이 물론 털려요. 그래서 지급여력 위험할 수 있지만 일단 견디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CSM이 엄청나게 남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미래 이익으로 쭉쭉 들어와요. 자, 여기 그림으로 볼게요. 위험 마진 현행 추정 부채 공정가치를 킥스 부채로 딱 정해줘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벨과 RA를 빼버린 게 CSM이 나오니까, 자, 요거 커질수록, 전환일의 부채의 평가 가치가 커질수록 CSM이 커지고, 그 말은 CSM의 의미가 뭐예요? 미래 이익이니까 미래 이익이 커져요. 대신 여기서 놓치고 여기서 안 나온 거는 뭐냐면, 이게 일단 크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전환일의 요 부채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 말은 자본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일의 공정가치 변환에 따라서 이제 BS 사행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익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전환할 때
공정가치 전환 시, 자 부채는 실제보다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클 가능성이 커요. 아까 얘기했죠. 보험 부채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BS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얘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추정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크게 되면 뭐 부채가 털리고 나중에 이익으로 돌아오고, 작게 되면 부채는 자본이 늘어나고 나중에 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줄어들지만,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건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 부채가 실제보다 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븐틴 기사 같은 거 좀 읽으시다 보면 요즘에는 보험사가 앓는 소리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전환 시점에 어떤 그 건전성, 항상 건전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아요. 왜냐? 건전성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본이 털리니까. 지급력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기사를 잘 보시다 보면 어떤 순이익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왜 보험사가 세븐틴이 들어오고 나서 순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냐? 건전성 일단 털리고 나면 CSM이 확 쌓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풀리면서 순이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생보랑 손보가 있죠. 둘 중에 누가 부채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가지고 순이익이 앞으로 막 더 크게 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냐? 이게 손보가 커요. 왜냐? 이거 지금 결국에는 요게 부채가 크게 잡히면 크게 잡힐수록 미래의 이익이 커져버리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공정가치를 요 킥스로 잡아버리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위험 마진을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미래의 CSM이 커져버리는 구조가 돼요. 자, 그런데 위험 마진은 뭘 측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변동성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생손보 중에 누가 더 리스크, 그러니까 어떤 변동성 관점에서 한 방에 세게 맞을 확률이 높냐? 손보겠죠. 손보는 진짜 막 자연재해 같은 것 때문에 크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RM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손보는 더 많이 털리죠. 대신 이제 요 순이익은 앞으로 잘 들어온다. 그래서 자, 생보에서도 무슨 얘기가 많이 들려요?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팔아야 여기 순이익이 늘어난다. 보장성 보험은 어떤 보험 부채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금을 주고 보험료를 받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그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보험 부채를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보험 위험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크게 잡혀요? 위험 마진 크게 잡히고 공정가치 잡히죠. 자, 요것 때문에 세븐틴 전환 시점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회사에서 자 처음에 자본 털고, 질문인 거예요. 거의 그냥 자본 털고 이익을 얻을래? 혹은 자본 확충하고 이익을 줄일래? 요런 어떤 이제 전환일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거 회계를 하는 거니까 그냥 둘 중에서 올바른 걸로 가야 돼요. 올바른 거. 하지만 그 올바르다는 기준 자체도 지금은 좀 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우리 소급법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공정가치법 적용할 수가 있다. 막 이런 어떤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까에 대한 좀 이제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단 이슈가 벌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게 뭐가 뭐 옳고 그르냐 이런 거를 지금 따질 상황은 아니죠. 그냥 그 현상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상을. 왜 순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순이익이 늘어나나?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계제도가 전환되는 거는 결국은 BS를 잘 보셔야 돼요. BS에서 얘는 그대로 있고 얘를 재평가하는 과정이 세븐틴인 거고, 얘를 재평가한다는 거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얘가 이제 리얼값, 참값 이런 것들은 이제 사후적으로 밝혀지게 되겠지만, 요거 대비해서 얘를 우리가 크게 잡았다, 작게 잡았다, 둘 다 어떤 하나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크게 잡았으면 나중에 풀릴 거고, 처음에 작게 잡았으면 나중에 크게 풀릴 거고. 그런데 현재 전환의 어떤 기본적인 골자에 따르면, 법규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일에 요게 공정가치 킥스 기준으로 잡게 되면 좀 크게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크게 잡고 나중에 이익을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긴 그냥 비워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아마 요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 말씀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